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노동쟁의입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때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노동 관련 법 해석 자료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 관련 글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노동쟁의의 핵심을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경우에 노조의 집단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닌지, 이걸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 법 개정 논의가 이 개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 바로 이거죠. 파업이나 시위 같은 노동조합의 행동, 과연 언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뭐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오늘 그 복잡한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이란 정확히 뭔가요? 네, 그 노동조합법을 보면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요. 네, 근로조건 결정. 네, 서로의 주장이 딱 맞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근로조건의 결정, 그리고 주장의 불일치 이 두 가지예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이미 정해진 약속, 이거 지켜라 하는 요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미래의 근로 조건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조건을 바꾸려는 그런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 이걸 이제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익 분쟁이요? 네. 반면에 이미 법이나 단체 협약 같은 걸로 명확하게 정해진 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린 임금 주세요라거나 부당해고 철회하고 복직시켜 주세요. 이미 매준 단협 내용 이행하세요. 이런 요구. 네네. 이건 기존 권리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문제라서 권리 분쟁으로 구분을 하죠. 아하, 그러니까 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을 만들려는 게 이익 분쟁이고 이미 있는 법이나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권리 분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인 주장의 불일치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더 이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법 해석, 이걸 이제 행정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권리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분점이네요. 결국 현재 해석대로라면 파업 같은 쟁의행위는 미래의 조건을 협상할 때 쓸 수 있는 카드지 과거의 약속 불이행을 따질 때 쓰는 카드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립니다. 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죠. 이게 바로 또 논쟁의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식 답변, 이걸 질의회시라고 하는데요. 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질의회시. 네. 2014교에 나온 한 질의회시를 보면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이 있었어요. 이걸 단체 협약의 확인 차원에서 그냥 명시하자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쟁의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게 새로운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는 좀 명확하게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선을 그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건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노사 간에 보면 생산성 향상이나 복지 증진 방안 이런 걸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네, 노사협의회. 여기서 논의되는 인력 충원 문제라던가 아니면 업무 외주화 같은 사안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단적으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 이건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받기 좀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교섭 내용이 아니라 교섭 방식 자체만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 노조는 뭐 그룹사 전체 통합 교섭을 원하는데 회사는 각 계열사별로 따로 하자 이렇게 고집하는 상황 같은 거요? 아, 그것도 역시 노동쟁의의 상태로 포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라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없는데 단순히 어떻게 교섭할 거냐 이 형식적인 문제만으로 다투는 상태는요. 네네. 노동쟁의의 핵심 요건인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요구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대표 구속 수사하라 거나 정부 정책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벌이는 집단 행동? 이건 노동쟁의로 볼 수 있나요? 아, 그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대상이 다르니까. 네. 따라서 노조법상 노동쟁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쟁의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예를 들어 조합원 찬반 투표했는지, 법적 조정 절차 거쳤는지 이런 걸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아예 다른 문제라는 거군요. 네, 본질적으로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시각이죠. 네, 이해됩니다. 노동쟁의라는 그 분쟁 상태의 정의하고 범위를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즉 쟁의 행위 자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또 어떻게 정의되나요? 쟁의 행위는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이런 것처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또 여기에 맞서는 행위로서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이걸 말합니다. 업무의 정상 운영 저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장 관철 목적하고 업무의 정상 운영 저해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어떤 행동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시위할 때 구호 적힌 리본이나 조끼 이런 거 착용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러 해석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리본이나 조끼, 등벽보 같은 거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물론 그게 회사의 복무교율 위반인지 아닌지 이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 자체를 곧바로 쟁의 행위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유니폼 대신에 평상복 입고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사복투쟁. 이건 좀 더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018년에 나온 해석을 보면 그 사업장의 종류나 업무 특성, 그리고 사복 착용이 이루어진 시기나 장소, 기간, 그리고 실제로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에서 약속된 유니폼을 안 입는 거하고 사무실 내근직의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이걸 무조건 쟁의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에 집회를 여는 건 어떤가요? 그 시간은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 중에 집회를 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쟁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집회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폭언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쟁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국가 중요시설 경비하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라서 특수경비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요. 파업이나 태업처럼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예 금지군요. 네.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을 하는 권리 자체는 보장됩니다. 자, 그럼 다시 쟁의 행위의 목적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앞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과거 해석 사례들을 좀 보면요.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그리고 승진이나 배치 전환 기준, 징계 절차,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단체 협약에 담기는 내용들이 근로조건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선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영권 관련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공장 이전 결정, 이런 문제에 반대하면서 파업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부 통폐합, 공장 이전, 신기술 도입 이런 사안들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경영 판단.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영상 결정 자체를 저지하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쟁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이전을 하려면 노조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경영상의 결정이라도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기준이라던가 전환 배치 조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고용, 배치 전환 같은 근로 조건에 직접적이고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위한 쟁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아하. 중요한 건 경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근로조건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정리해고 결정 자체를 막는 파업은 어렵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이나 퇴직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 수준이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해 보일 때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임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거나 회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 혜택을 요구하면서 쟁의 행위를 한다면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데요. 요구 수준이 과다하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임금이나 복지처럼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액수나 수준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일단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요구가 과도한지 아닌지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하고 타협할 문제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른 회사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 파업이나 연대 파업 이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 같은 산업 내 다른 회사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요. 현재 법 해석 하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노조와 그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문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관계. 네, 자신의 사용자와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다른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은 이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 이걸 구분하고 쟁의 행위는 주로 이익 분쟁에 해당해야 정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경계가 현실에서는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나 변화의 조짐 이런 건 없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행정해석은 여전히 권리 분쟁 해결 목적의 쟁의 행위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인데요. 자료에도 소개된 사건이죠. 아, 그 방송사 노조 파업 사건 말씀이시군요. 단체 협약에 이미 명시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협의기구, 이걸 사측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던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기존 단협 이행을 요구하는 거니까 권리 분쟁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단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특정 인물 퇴진 이게 아니라 단협에 명시된 공정방송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침해된 근로 환경과 조건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즉 이미 합의된 단협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서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권리 주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훼손된 근로 조건을 회복하고 또 미래의 근로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와,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기존의 행정해석과는 좀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의 경계가 생각보다 유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단체 협약이라는 노사 간의 중요한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 판결은 이제 고등법원 창원에서 내려진 것이고요. 관련 형사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 사건 번호 2015-8190이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행정부의 해석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에 이런 어떤 긴장과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노란봉투법 논의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노동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크게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요. 네. 그 제공된 자료 노란봉투법과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의 분석을 인용하자면요. 해당 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에서 더 나아가서 근로조건 자체, 그리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상 앞서 논의된 그 권리 분쟁 일부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시각을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해당 자료에서는 이러한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너무 넓어져서 노사 분쟁이 급증하고 사용자의 교섭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이 점이고요. 네. 둘째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이 문구가 너무 모호해서 아까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되게 어렵다고 본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분쟁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사법적 판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우려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지적들이 있었나요? 네, 자료는 또 이게 자칫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해외 이전에 부추기거나 노동시장 구조를 하청 기업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소위 반기업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하고요. 또한 현행법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만 규정하고 노조의 부당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좀 미흡하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사용자 범위나 노동쟁의 개념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사용자의 방어권, 예를 들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서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노동쟁의의 정의, 범위, 그리고 그 정당성 판단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법 조항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노동쟁의의 풍경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노동쟁의는 단순히 법조문 하나로만 이해할 수 없고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사례,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미래의 근로조건 결정을 둘러싼 이익 분쟁이지만 기존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분쟁과의 경계는 사법부 판례를 통해서 좀 유동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업이나 태업 같은 그런 명백한 행위 외에 리본 달기나 사복 입기 같은 조합 활동이 쟁의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저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룬 노란봉투법 논의는 이러한 기존의 정의와 범위, 해석의 틀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맞습니다. 법과 현실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혹은 노란봉투법처럼 쟁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서 기존의 질서를 흔들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사관계의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의 노동쟁이라는 다소 어렵지만 또 매우 중요한 주제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